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송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른 통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 치료와 이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쉬운 듯 어려운 통풍의 치료와 관리라고 잡았는데, 실제로 통풍의 치료는 또 관리 들어보면 언뜻 보면 되게 쉬운 듯 보이는데, 이걸 사실 계속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풍이라는 건 무엇일까? 통풍이라는 거를 한자로 이렇게 적으면 바람풍에, 그다음에 아플 통증일 때 통자를 써요. 다시 말하면 바람만 불어도 굉장히 아프다라고 해서 이 질환을 옛날부터 통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모든 단계의 통풍에서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저희가 급성 관절염이 생겼을 때는 이런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 스치기만 해도 아픈 통증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럼 이런 통풍은 왜 생길까? 결국 원인은 요산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요산이 무엇이냐를 먼저 보면, 요산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먹고 생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사 물질이에요. 대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요산이라는 게 또 우리 몸에서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항산화 물질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혈압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도록 그걸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요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필요한 만큼만 몸에 남기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 통풍이 있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은 요산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고요산 혈증으로 인해서 통풍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요산 혈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 내에 요산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아진 요산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원래 요산은 혈액 내에 적절한 양이 있을 때는 잘 녹아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항상 소금을 예로 드는데요. 소금은 원래 물에 잘 녹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잘 소금이 녹다가 녹는 소금을 물에 계속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다 못 녹고 결절 형태로 쌓이게 되죠. 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이 아닌 더 과다하게 생산된 요산은 결국은 결정화가 돼요. 그래서 피 안에 이렇게 녹지 않고 떠돌아 다니다가 관절이나 관절 주변부에 침착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결정화된 요산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가 굉장히 심한 바람만 불어도 아픈 통증과 또 만성적으로는 결국 관절 변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요새는 이제 통풍을 단순하게 관절염이라고만 보지 않고 만성 전신 대사 질환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되는 고요산 혈증은 왜 생길까? 요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조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양만 남겨놓고 밖으로 빼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많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적게 빠져나가서 요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과 적게 빠져나가는 사람 비율을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져서 통풍이 생기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고 열의 9은 적게 빠져나가서 통풍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만들어지는 것, 생산은 어떤 경우에 요산이 생산될까 보면, 요산이라는 거는 단백질 대사의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술을 많이 먹거나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액상, 과당 같은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생산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어떤 약들이 일부는 요산을 많이 생산하게 만드는 약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90%는 이제 배출이 잘 안 돼서 생기는데, 요산은 그럼 어디서 배출되나 봤더니 3분의 2는 신장, 콩팥에서 배출이 되고요. 3분의 1은 장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왜 배출이 안 되나 봤더니 저희가 당뇨가 오래 있었다든지 혈압을 오래 앓으셔서 신장 기능이 감소된 경우에도 요산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제 배출 저하가 일어나지만, 가장 대부분의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에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조금 태어날 때부터
이 요산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조금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통풍이 생기는 경우가 9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가끔 이제 사용하는 약물들이 요산이 배출되는 것을 좀 억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출에 이상이 생겨서 통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상 요산 수치는 몇일까? 남자, 여자가 좀 다릅니다. 남자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7 이하를 정상이라고 보고요. 여자는 6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대충 남녀 모두 한 6.8 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요. 남자는 사춘기 이전에는 요산 수치가 굉장히 낮다가 사춘기 이후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통풍 발생률이 갑자기 늘어나게 돼요.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이 요산을 잘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경 이전에는 보통 고요산 혈증이 잘 안 생기다가 폐경 이후부터는 요산 수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통풍 발생률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러니까 피 안에 녹아있는 요산의 경우에 포화 농도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잘 녹는지 이걸 보면 우리가 체온 37도에서 포화 농도가 6.8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체온 상태에서 이거보다 높으면 6.8보다 요산이 높으면 다 녹지 않고 남는다는 소리고요. 또 체온이 좀 낮아지게 되면 이 포화 농도가 조금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낮은 농도에서도 녹지 않고 남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요산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다 통풍이 생길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요산 혈증이 있는 환자의 일부에서만 통풍이 생기고요.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요산이 9보다 높은 사람들을 딱 조사를 했더니 1년 내에 한 5%가 조금 안 되는 수에서 통풍이 생겼고요. 5년 동안 이분들을 쭉 관찰을 해봤더니 한 5분의 1 정도에서만 통풍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통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산이 높고 통풍이 없다 하더라도 요산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은 사실은 단계를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픈 관절염이 있을 때만 통풍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증상이 없이 요산 수치만 증가되어 있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 단계가 있고 이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결국은 쌓여서 급성으로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는 급성 통풍 발작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아프죠. 우리가 통풍하면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좀 가만히 쉬면 낫기도 하고요. 또 약을 드시면 바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간 증상이 없어요. 이 단계를 무증상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통풍이 다 나았구나. 이렇게 약만 먹으면 좋아지고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급성 통풍 발작 단계에서 통증만 좀 좋아지게 만들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무증상 단계를 좀 거치다가 결국 통풍이 만성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를 만성 통풍 결절 단계라고 하는데 결절성 통풍 관절염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급성 통풍 발작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빈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짧아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쉬기만 해도 낫거나 아니면 한두 번만 약을 드셔도 좋아지던 이 증상이 나중이 되면 될수록 약을 드셔도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 통풍이 계속 이렇게 만성화 단계가 되게 되면 그냥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급성 통풍이에요. 급성 염증성 관절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때는 침범된 그 위치, 보통은 엄지발가락이 가장 많고 뭐 발목이나 발등도 있을 수 있고 손가락 같은 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무릎도 있을 수가 있고 어느 관절을 침범하든 간에 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갑자기 아프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좀 빨개지고요.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대보면 뜨끈뜨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열감을 동반한 심한 통증이 하루 이틀 내 갑자기 오면 이거 뭔가 급성 염증성 관절염이고 평상시 내가 요산이 높았다면 통풍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위치가 발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발이 우리 몸에서 체온이 가장 낮은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이 낮으면 요산이 좀 더 낮은 농도에서도 잘 녹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말초로 갈수록 통풍 발작이 잘 생겨요. 그래서 발끝, 발가락, 손가락, 귀, 코, 뭐 이런 말초의 급성 통풍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만성화되면 처음에는 아프기만 했다가 아까 요산 결절이 여기 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커다란 결절로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도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보통은 관절 주위 잘 생기는 위치에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우리가 다리 종아리 쪽에도 생기기도 하고 우리 몸에 어디나 쌓여서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이게 터지면 2차적인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생기게 되면 신발 신기도 불편하고 걸을 때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다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면요. 이렇게 통풍 결절들이 뼈를 녹여요. 그래서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그냥 조금 이거 나중에 수술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두시면 나중에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관절 변형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기 전에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의 단계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는 급성 통풍 발작을 경험한 뒤에 이게 만성화되기 전에 치료를 통해서 2단계를 억제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통풍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는 보통 다 하실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관절액 검사를 해서 여기 통풍 결절이 있는지를 좀 보실 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평상시 요산 수치, 또 요산 결정, 또 요산 결절이 있는지, 변형이 있는지, 현재 통풍이 맞는지와 통풍이 맞다면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하려는 검사들이고요. 이걸 통해서 치료의 방향과 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급성기 치료가 있고요. 만성 유지 치료가 있어요. 이 둘의 모든 치료의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 약물 치료예요. 급성기 치료도 약물 치료가 핵심인데 만약에 이제 약을 못 드시는 경우라든지 약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뭐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동반 질환들 때문에 약을 못 쓰시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 침범된 관절에 직접 주사를 놓는 주사 치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성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 동반 질환 관리와 같은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핵심은 이것도 역시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하시면서 요산을 꾸준히 낮추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과 동반 질환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급성기 치료는 치료 기간이 그 아플 때 잠깐 일시적이에요. 길어봤자 몇 주, 뭐 보통은 한 일주일 이내일 수도 있고요. 뭐 염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몇 주가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를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중에 만성 치료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성 치료는 언제까지 할까? 자, 여기가 사실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드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만성 치료의 치료 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평생 하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분이 만성 치료의 대상자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선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부터는 통풍의 만성 치료를 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경우에 대부분은 평생 동안 약물 치료하시면서 이런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특별한 이유는 뭘까? 뭔가 이분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약을 못 드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뭔가 많이 이제 연세가 드신 후에 제대로 좀 못 드시거나 이래서 요산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경우에는 중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을 계속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는 통풍이 단순한 관절염만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질환은 내당능장의 당뇨, 고혈압, 비만, 동맥경화증, 고지혈증에 해당됩니다. 이런 질환들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면서 이들이 나중에 진행됐을 때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주요 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이기 때문인데요. 고요산 혈증 통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합병증이 비슷하고요. 또 이 통풍이 있는 분들이 이런 질환이 함께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통풍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을 비교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통풍이 있는 분들에서 나중에 이런 질환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도 점점 더 증가되더라. 그래서 통풍이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야 이런 다른 대사증후군과 마찬가지의 질환으로 생각하고 관리해야 할 대사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성적으로 통풍을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는데 저희가 그냥 무작정 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목표로 하는 요산의 수치가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결절들, 또 그런 결절이 눈으로는 안 보여도 저희가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하면 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건 결절이 없이 좀 빨리 진단되신 분들은 목표 수치가 6보다 낮게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결절이 이미 생기신 분들은 이 결절을 녹이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 수치를 5로 좀 더 낮춰서 조절을 합니다. 5로 낮추게 되면 그 아까 전에 커져 있던 결절들도 나중에 다 녹아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물 치료, 동반질환 관리, 생활습관 교정이 함께 모두 이루어져야 만성 통풍의 치료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산을 만성적으로 조절을 하고 약을 잘 드시면서 요산 조절이 잘 된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급성 통풍이 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 급성 통풍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다음과 같은데요. 과음을 하시거나 과식을 하시거나 또 심한 운동을 하셨다든지 어떤 안 쓰던 약을 쓰셨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감염이나 다쳤거나 수술을 받으시는 이런 우리 의학적인 좀 급성 상황이 됐을 때는 잘 조절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급성 발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조금 염두에 뒀다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셔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같이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생활습관 관리인데요. 그럼 어떻게 생활습관 관리를 하면 좋으냐? 먼저 금주,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술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맥주만 안 먹으면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맥주만 조심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자, 모든 술은 나쁘다라고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술은 나쁘고 더군다나 많이 마시면 더 나쁩니다. 자, 유일하게 저희가 요산의 수치, 그러니까 통풍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는 술이 딱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붉은 와인은 좀 어느 정도 통풍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는다. 낮추는 건 아니에요. 높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양이 하루에 딱 한 잔까지만입니다. 붉은 와인도 그 이상 마시면 요산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체중 감량, 적정 체중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적정 체중이다, 정상 체중이다 그러면 더 낮추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체중을 감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칼로리로 적절한 양을 드시고 운동하시고 특히나 과당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시고 말씀드렸는데요.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시면요, 또 이렇게 급성 발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하실 때 중요한 것, 이제 운동하면서 너무 많이 땀 흘리고 또 단백질 너무 많이 보충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새는 또 단백 보충 때문에 통풍 발작이 오는 경우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이런 환자분들이 또 병원에 오시는데요. 적절한 운동, 그리고 운동하실 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탈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면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먹는 거예요. 어떤 걸 먹으면 좋나요? 뭐를 안 먹어야 되나요? 항상 여쭤보시는데요. 자, 통풍에서 가장 유명한 식이에 관련한 피라미드예요. 이게 2010년 꽤 오래전에 발표가 됐는데 정말 의심되는 모든 음식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들이 통풍의 위험도를 올리는지 낮추는지를 조사한 논문에서 발표된 이제 이거를 모두 집대성한 피라미드로 우리 쪽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요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조금 한글로 바꿨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얘는 피라미드다라고 좀 상상하면서 보시고요. 자, 피라미드 위쪽은 이렇게 그 범위가 좀 작잖아요. 다시 말하면 조금만 먹어야 할 것이에요.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잖아요. 얘는 많이 드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상상하시고 볼게요. 제일 위에 제한해야 되는 거,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먼저 단백질과 지방 쪽에서는 붉은 고기와 버터입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간 삼각형은 통풍의 위험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붉은 고기는 통풍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가끔 드셔라.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는 흰쌀, 흰빵, 감자, 파스타, 과자류 이렇게 좀 정제 탄수화물이 보통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제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칸입니다. 얘보다는 조금 넓어요. 유제품 또는 칼슘 보충제로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저지방 유제품은 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지방 유제품은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통풍의 위험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고지방 유제품은 뭐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얘네들은 한 주 1회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 칸입니다. 생선, 가금류, 달걀. 일주일에 0에서 2회 정도 섭취하는 게 좋겠다. 생선은요, 사실은 많이 드시면 얘는 통풍의 위험도를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선 같은 경우, 생선과 해산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단계에 따라 조금 다르게 권고를 하는데 급성 통풍 발작 시에는 생선이나 해산물은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성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대사 증후군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용으로 생선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권장합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제한, 만성기에는 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칸입니다. 견과류와 콩류는 통풍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을 뿐더러 낮추진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1에서 3회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아래부터는 이제 많이 드시라고 권고하는 음식들이에요. 채소. 낮추지는 않지만 그래도 높이지도 않고 풍부하게 섭취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과일은 여기에 칸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 2, 3회 정도로 조금 제한을 하고 특히나 달콤한 과일, 과당이 많은 달콤한 과일은 통풍의 위험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얘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을에 감, 겨울에 귤, 오렌지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칸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마지막 칸 딱 가니까 통풍의 위험도를 낮추는 식품들이에요. 통곡물, 우리 흰쌀밥 대신에는 잡곡이라든지 현미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매 식사마다 섭취하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도 통풍의 위험도를 낮춘다고 돼 있어서 대부분의 식사마다 드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장 아래 칸에는 뭐가 있나요? 일상적인 운동과 체중 조절. 이것 역시 통풍의 위험도를 낮추기 때문에 식이와 함께 늘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했는데 비타민C는 통풍의 위험도를 좀 낮춘다고 되어 있고 다중 비타민 대부분 드셔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낮추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여기서 해당하는 커피는 우리 블랙커피만 얘기합니다.
설탕 많이 들어있는 단커피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거는 제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커피 드시면 이뇨작용이 있어서 또 몸이 건조해질 수 있어서 수분 섭취하게 잘 생각하시면서 커피 드셔야 되고요. 차는 올리지도 낮추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설탕, 첨가 음료. 아무튼 과당이 들어있거나 단 음료는 안 돼요. 그래서 설탕, 첨가 음료는 통풍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술 같은 경우는 절제하며 섭취라고 되어 있죠. 맥주가 가장 나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얘만 나쁜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술은 다 나쁘다. 증류주도 나쁘고요. 막걸리도 나쁘고요. 다 나쁩니다. 그래서 와인은 올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와인 중에서도 붉은 와인만 해당하고 양도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한 잔. 제가 이제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통풍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시면은 나오는 유명한 또 시기가 퓨린 제한식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유명했던 건데요. 이제 요산을 만들어내는 전구 물질, 첫 번째 물질이 퓨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제 단백질 물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퓨린이 들어가 있는 것들, 퓨린이 뭐가 많은가를 따져서 퓨린이 많은 것은 제한하는 시기를 정말 저 어릴 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뭐 전공의 할 때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아무리 퓨린이 많아도 야채, 채소 이런 애들은 통풍의 위험도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퓨린 제한 시기는 머릿속에서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라미드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안 먹어야 되는 거 3개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술이고요. 두 번째 과당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내장육이라고 여기에는 있지 않은데 곱창이라든지 순대가 또 많이 올립니다. 요산을. 그래서 3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니까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나머지는 야채 많이 드시면서 적절한 칼로리로 적절한 양을 드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진짜로 저한테 되게 오래 다니셨던 분이에요. 제 환자분이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요산 결절이 이렇게 많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2개만 보여드리지만 발목에도 있었고요. 이제 뭐 종아리가 우리가 여기 다리 쪽에도 있으셨었고요. 뭐 당연히 엄지발가락 손가락에도 있으셨고 뭐 귀 끝에도 있으셨고 결절이 여기저기 다 있으셨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약도 꾸준히 잘 드셨고요. 뭐 술도 원래는 이제 좋아하셨는데 다 끊으셨고. 그래서 이제 요 올해 7월 달에 요 부위를 사진을 찍은 건데요. 거짓말같이 다 없어졌죠. 자, 요 부위는 조금 착색이 되긴 했어요. 이 부위가 아까 사진에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좀 피부에 요 결절 때문에 이제 터져서 좀 2차적인 감염도 되고 고생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착색이 되긴 했지만 여기도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결절이 커도요. 오랫동안 잘 관리하시면 다 이렇게 없애실 수 있어요. 이제는 이걸 수술로 없애지 않습니다. 약 잘 드시고 저희가 목표 수치, 아까 전에 결절이 있을 땐 5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잘 유지하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것도 없앨 수 있고 이게 없어지는 만큼 합병증의 이제 위험도도 낮춰주고요.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류마티스 학회에서 통풍 환자 5대 생활 수칙을 재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앞서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는 마치고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풍 환자 생활 수칙 5가지인데요. 첫 번째, 통풍은 만성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산저하제는 꾸준하게 복용해야 됩니다. 드시다 안 드시다 그러면 요산이 들쭉날쭉해서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통풍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복용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혈중 요산 농도는 6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자, 6 이하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결절이 좀 크신 분들은 5 이하로 조절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번째, 4대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습관. 음주, 과식, 과당 음료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통풍 잘 조절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풍약을 오래 먹으면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나요? 실제 제가 외래에서도 이것 때문에 통풍약을 안 드시고 오신 분을 최근에 사실은 만났어요. 이런 얘기가 도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통풍약 때문에 간 기능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지. 자, 통풍약 중에서 간 기능 수치를 증가시키는 약이 있긴 합니다.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 중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서 몇 가지가 간 기능 수치를 올릴 수 있는데요. 모든 환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한 2, 3주 있다가 간 기능 수치를 검사를 해서 이분 간 기능이 올라가면 또 간 기능을 안 올리는 약이 또 있어요. 그걸로 바꿔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약이랑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 기능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요, 아무리 오래 드신다고 해도 간 기능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풍약 중에서 어떤 약은 간 기능을 또 전혀 안 올리는 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허리 시술 후에 두 번째 질문 또 읽어볼게요. 허리 시술 후 종아리 근육이 터질 것 같고 발가락 엄지 빼고 네 발가락이 쓰리고 따가워서 걸음걸이가 불편해서 볼 넓은 것이 도움이 된다 하셔서 죄송해요. 그 뒤에 질문이 끊겼네요. 다음 질문, 이제 뒤에 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더 읽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밑에 있는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요산 수치가 8.1인데 약을 먹어야 될까요? 2023년 9월 11일에 혈액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2였고 지금은 다시 했더니 8.1로 올라갔네요. 자, 여기서 말씀을 잠깐 제가 드리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증상이 없이 요산 수치가 혈액검사에서 올라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현재 미국, 유럽, 우리나라 모든 이제 학회에서 치료를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산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얻는 효과와 약을 오래 먹었을 때도 불이익을 이렇게 우리가 저울에 두고 달아봤을 때 아직까지 증상이 없는 요산,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약을 안 먹는 편이 더 이롭겠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치료하지 않고요. 약물 치료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약을 치료하지 않고요. 다만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분들은 향후에 통풍이 생길 가능성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요. 생활습관 관리와 식이 조절을 통해서 요산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요산 수치만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는 이게 왜 올라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드시는 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계속 올라가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먼저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식이 조절, 만약에 술을 드신다면 금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산 수치를 먼저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읽어볼까요? 저는 심장약, 라식스, 구주, 스피로닥톤정, 리바로정, 릭시아나 약을 복용 중인데 이 약물들이 요산 배출에 문제가 될까요? 요산 수치가 6에서 8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드시는 심장약 중에는 필수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요산 배출을 좀 저하시켜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라식스라든지 스피로닥톤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뇨제 성분들이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심장 때문에 사실 안 쓰실 수는 없고요.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심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콩팥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좀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 약들이 요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안 쓸 수 있는 약들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물 좀 자주 드시고 또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면서 관리를 하시다가 이제 혹시라도 뭔가 좀 증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풍도 유전이 중요할까요? 자, 이 부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대의 모든 질환은요, 유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사실은 밝혀지고 있는데요. 통풍도 유전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것이 제가 통풍도 원인이 유전이 가장 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엄마, 아빠로부터 무조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의학적으로 유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엄마 아빠하고도 좀 연관이 당연히 있겠죠.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애초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유산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전자가 그냥 온 건 아니죠.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거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전병이라고 하듯이 부모 중에 누가 있으면 무조건 생기고 내가 있으면 자녀가 무조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통풍의 가족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치맥 좋아하면 30대에도 통풍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20, 30대 통풍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세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치맥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통풍을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긴 합니다. 아까 유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적으로 유산을 잘 조절할 수 없는 분들이 치맥을 좋아하면 이제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좀 유산 수치를 검사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 통풍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치맥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드시면서도 운동도 하시고 체중 관리하시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즐기면서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질문. 통풍 느낌은 어떤 고통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써는 느낌이에요? 이런 걸 여쭤봤는데 그런 느낌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뻐근하기도 하고 약간 찌릿거리기도 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걷기 어려운 그런 통증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 통풍은 없어서 뭐 이렇게 현실적인, 사실적인 말은 못 드리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양말도 못 신고 오십니다. 발에 통풍 발작이 생기면 그 양말 스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있어서 양말도 못 신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심한 통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통풍 판정을 받으신 분이네요. 통풍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유산 수치가 정상 범위에 돌아와도 통풍 발작이 오기도 하나요? 현재 무릎 쪽이 많이 부었는데 약국에 도움되는 약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유산 수치가 정상이 되더라도 통풍 발작은 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통풍 판정을 받고 유산약을 드시기 시작한 초기, 특히 6개월이라면 유산 수치가 당장 정상이 돼도 이건 혈액 내의 유산만 조절이 될 뿐이지 현재 조직 내에 쌓여있는 유산 결정들이 녹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이제 통풍 발작이 자주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하는 약을 한 6개월 정도 함께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무릎 쪽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약국에서 약을 이제 구입해 드시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풍이 있는 분들 중에는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꽤 많은 수가 그러신데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약들 중에는 이제 진통소염제가 지금 통증 조절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풍이 있으면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진통소염제를 그냥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일단 병원을 방문을 하시기를 좀 먼저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자, 화이트 와인은 안 좋을까요? 네, 화이트 와인은 다른 술들과 마찬가지로 레드 와인만큼 이 통풍에 뭐 해가 되지 않는 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요, 이것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술에 같이 먹어도 괜찮은 안주가 있을까요? 치즈나 닭강정을 좋아해서 궁금합니다. 자, 이거 약 말씀드리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같이 먹어도 일단 술을 먹어서 좋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나마 술에 같이 먹어도 괜찮은 안주? 올리브? 올리브나 뭐 야채? 죄송합니다. 치즈나 닭강정은 안 좋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통풍은 없는데 요산 수치가 약을 드시면 4 정도 되고 약을 안 드시면 9에서 10 정도 나와요. 많이 높네요. 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소변 보는 게 힘든 게 요산 수치 높이는 원인이 되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상황을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변 보시는 게 좀 힘들다라는 게 전립선의 문제이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사실 요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산 수치가 높아서 약을 시작을 하신 경우에 통풍 관절염은 없으셨어도 예를 들어 요로 결석이 있으셨다든지 콩팥 기능이 높은 경우에는 통풍약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약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 만성신부전 3기입니다. 콜킨을 복용해도 되나요? 9월 통풍 발작 후에 페브릭과 콜킨을 2개월째 복용 중입니다. 네, 일단은 만성신부전이시기 때문에 콜킨의 용량을 최대 용량까지는 못 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알 정도 쓰시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아마도 통풍 발작 후에 페브릭이라는 게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이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요산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 필요에 따라 6개월까지도 콜킨을 함께 쓰는데 아마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알 정도 드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사실은 드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천식이 있어서 천식이 악화되면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할 때가 많은데 통풍에 영향이 있나요? 그거는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통풍 발작이 있을 때 진통소염제를 못 드시는 경우,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그 약에 또는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약을 못 드시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항염증제이기 때문에 써서요.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통풍에 영향은 주지 않아요. 요산을 올리는데도 스테로이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자, 아토피 피부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는데 가끔씩 통풍이 오는데 연관이 있나요? 일단 아토피 피부약 자체와 통풍은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별개의 질환이 함께 있는 것 같고요. 가끔씩 통풍 발작을 경험하셨다면 이 자체만으로 사실은 병원 가셔서 필요하다면 통풍약까지 함께 드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남편분이 통풍으로 약물 치료 중이신가 봐요. 매일 견과류, 제철 과일, 저지방 우유 1컵 드시고 있고, 자, 과일이 사과 반쪽, 배 4분의 1, 단감 2분의 1. 매일 먹지 말고 줄여야 할까요? 일단 견과류 매일 드셔도 되고요. 많이 드시는 거 아니니까 저지방 우유 드셔도 되는데 단감, 이게 참 2분의 1쪽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양이긴 한데요. 올리는 건 맞아요. 올리는 건 맞고 혹시라도 뭐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고지혈증이 있으셔도 단감은 꽤 많이 올립니다. 당도 올리고요. 그래서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감은. 통풍이 새벽에 아픈 이유가 뭔가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그 체온이 낮아지면 좀 더 낮은 농도에서 결절이 생긴다고요. 실제 새벽이 하루 중에 좀 제일 춥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새벽에 많이 아픕니다. 네. 통풍 증상이 있을 때 살이 빠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서로 관계가 없는 거라서 그 부분은 왜 살이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만약에 평상시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원래 몸무게 10% 이상 몸무게가 빠지셨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올라온 거를 다 읽었나요? 여기 있네요. 20대 후반 아드님이 요산 수치가 10이었다가 노력해서 7.9가 되었대요. 어우, 많이 고생하셨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이 필요할까요? 일단 현재 20대 후반 아드님이 제가 여기서 지금 키나 몸무게 이런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통 아주 젊은 분들이 요산 수치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요, 유전적으로 요산을 잘 못 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노력만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노력해서 그 정도 줄이셨다면 잘하셨고, 그거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풍 발작이 오지 않았는데, 통풍 관절염이 생기지 않았는데 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에 관절염이 생기거나 요로결석 같은 게 생기면 그때는 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때는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요산 수치는 뭐 한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좀 체크해 보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요산혈증이 있는 경우에 당뇨에 취약하나요? 아니면 통풍이 발생해야만 취약해지는 건가요? 실제 저희가 고요산혈증과 통풍을 모두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취약하다라는 말이 좀 안 맞긴 하는데요. 고요산혈증이 있는 분들이 통풍과 마찬가지로 그게 없는 분들에 비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당뇨 발생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도 둘 다의 영향을 주는 비슷한 식습관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 과체중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고, 비만에 해당되는 분들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셔서 아마도 고요산혈증이 있는 분들이 그런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당뇨가 생길 가능성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통풍인데 아주 거구입니다. 아무리 봐도 비만 때문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서 다이어트를 시켜야 할까요? 일단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병원 가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사실 좀 이제 과체중 비만이시고 이런 분들이 통풍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은 뭐 당뇨도 전 단계일 때가 많고 고지혈증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고요. 또 간 기능도 좀 올라가 있고 지방간 때문에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주기적으로 이런 분들은 좀 자주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 본인도 조금 좀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야 본인이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그건 힘드실 것 같고 병원 가서 본인이 직접 자기 결과 보고 위기감을 느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발바닥과 손가락에 따끔거림이 느껴집니다. 원래 통풍이 양발, 양손에도 오나요? 안 옵니다. 이제 그건 다른 이유예요. 통풍은요, 대표적인 단관절 질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여러 개 관절이 동시에 아프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하나의 관절, 한 번에 하나의 관절이 아플 때가 대부분입니다. 양발, 양손의 따끔거림은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혈관의 혈액순환의 문제거나 아니면 신경의 문제일 것 같아요. 통풍보다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풍도 헌혈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건 통풍은 헌혈과는 관계가 없어서요. 통풍 환자분들도 헌혈 가능합니다. 질문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